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넥서스 포럼 창립을 축하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정재 대표 변호사님, 회장님이시죠, 이제 포럼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 발표 토론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이 많이 변했죠.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참 많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대응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넥서스 포럼이 그런 해안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에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뷰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포럼으로 또 지식을 제공하는 발전소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이치에는 우리가 항상 늘 어느 시대에나 작동하는 원칙이 있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안에는 뭐 재산권을 지킨다든가 또는 개방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그 개방성을 유지한다거나 또 다양성과 함께 민주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들이 또 많아요. 특히 이 제도, 규칙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논의되는 것들이 그러한 바꿔야 할 것의 방향성과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꿔야 된다는 것은 또 낡았다는 뜻이겠죠. 낡았다거나 또 새로운 것을 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불편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 낡았다는 의미는 아마도 현실에 맞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게 불편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또는 장벽이 된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제도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이 이러한 제도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도가 미래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규칙이면서도 우리 사회가 역동성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가 현대는 기업에 특히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인데 이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내용 또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저출산 사회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인프라 또는 그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야 될지 한 부분에서 고민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주제의 발표를 기대하고요. 또 그게 또 토론자께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자 이것은 꼭 우리 사회에서 실현해 나갑시다. 또는 이렇게 제도를 꼭 바꿔주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재혁 회장님 포함해서 넥스 포럼의 창립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발표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혁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최승덕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급하게 만들었다기보다도 3, 4월 달에 특히 4월 달에 저희가 긴급 세미나를 3차례 개최를 하고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이 포럼 출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넥서스 포럼 이름 지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넥서스라는 게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식인분들 또 전문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싱크탱크들이 많습니다. 자유기업원도 있고 한반도 전쟁재단도 있고 경제사회연구원도 있고 또 경제 5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와 싱크탱크들이 있는데 저희 포럼을 통해서 거기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제 한국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진 않잖아요. 많은 산업화를 통해서 가난을 벗어났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민주화라는 큰 산물을 이뤘지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한국 경제와 사회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했고 저출산 시대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국제 전문가분들도 와 계시지만 국제 질서도 급격하게 지금 바뀌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저성장 기조로 인해서 양극화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 분야로 삼고 있는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도 가면 갈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산업화 민주화에 대한 영광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 산업 현장의 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좀 전달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 계신 함께 하신 분들하고 저희 포럼을 출발하게 됐고요. 시장은 이제 좀 미약할지라도 저희가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저희 포럼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넥서스 포럼 창립 기념 정책 세미나 제목이 새 정부의 바란다죠. 여기 사회와 자장을 맡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덕순 담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넥서스 포럼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하는 창립 기념 정책 세미나에 새 정부의 바란다. 이게 이제 새 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니까 딱 보름 남았더라고요. 네, 그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할 대통령과 정부가 직면할 중대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또 실질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제도 AI, 반도체, 글로벌 통상, 저출산, 노동법 등 다양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청사진을 함께 그린다는 생각에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자유기업원의 시장경제 철학과 넥서스 포럼의 실무적 통찰이 결합된 이 자리가 새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혁명기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글로벌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 대선 과정에서도 AI 3대 강국을 외치는 후보들이 강력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현장 서정훈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서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I 혁명기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혁명이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AI 혁명 시대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대부분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유라는 표현을 좀 더 가깝게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석유화학 시대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대 이럴 때 이제 오일 파동 이런 걸 기억하신다 그러면 오일을 안보화해서 오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파동도 일어나고 그걸 안보화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역할을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가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안보화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2025년 예상 1124조,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7%,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반도체 소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25%, 중국이 24%로 탑 1, 2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네 소비 시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뭐 반도체 불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이 조금 있다 이제 보시겠지만 지금 생산 캐패시티가 지금 한 10년 만에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유, 공급망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자국 내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온쉐어링 또는 동맹국 간 공유, 프렌드 슈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보면 지금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 전체 반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26.5, 대만 21.9, 한국 18.8, 일본 12.1 이렇게 해서 북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의 이제 대부분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9.1%로 상당히 좀 반도체 생산 능력, 커퍼시티 측면에 좀 많이 처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별로 생산시설 구축 경쟁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이게 폰트가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제조만 하는 회사가 있고, 요 제조된 칩을 잘라서 패키징하는 테스트 패키징 회사가 보통 후공정 회사라고 합니다. 유통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전형적인 회사가 이제 인텔,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이걸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설계만 하는 회사가 분화가 됐습니다. 기술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는 팹리스, 요거를 수주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회사를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요 테스트 패키징하는 회사를 후공정 이렇게 돼 있고, 요 팹리스 중에서도 주요 IP를 개발하는 회사를 칩리스,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보면 이제 한국이 그 반도체 메모리 강국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재밌는 건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 시장 점유율에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뒤치기 시작했는데 36%, 34%에서 한 70% 정도가 한국 회사들이 이제 시장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낸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하면은 한 뭐 54%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게 쭉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이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게 강국이 아니었고, 처음엔 미국이 하다가 그다음 일본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로 일본 넘어간 다음에 뭘 했냐? 비메모리 반도체를 했습니다. 인텔이 CPU를 하듯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강국이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메모리를 일본에 넘기고 비메모리에 집중해서 비메모리 강국이 됐고, 일본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넘기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소부장 산업으로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거 생태계 내에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한국을 거쳐서 디스플레이,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처럼 중국으로 과연 넘어갈 것이냐, 언젠가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계속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국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그 리딩 엣지 제품부터 레거시 제품까지 전부 다 도리를 쳤었습니다. 근데 지금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시장을 상당 수준 잠식해서 좀 리딩 엣지, 좀 기술력이 높은 제품 위주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 격차는 감소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고, 설사 중국으로 레거시 제품부터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 대안, 미국이 비메모리로 했듯이 일본이 소부장 기술로 이제 먹고 살고 있듯이, 메모리 반도체 다음 버전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하는 팹리스 그리고 제조하는 파운드리 이 두 가지 분야로 이게 나눠지는데 보시면 미국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이 68%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만도 21%, 중국도 9%, 팹리스에서 이제 한국이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2010년도 2010 뭐 시스템 반도체 전략 뭐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좀 그런 선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1%, 2%. 그나마 여기에서 한 1% 정도가 아마 삼성전자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가 할 거고 나머지 기업들이 한 1%다 합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중국 대만보다도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뒤지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는 TSMC가 삼성전자가 좀 격차가 큰 2위입니다. 10%대였는데 최근에 더 떨어져서 이제 8%대까지 떨어졌고 대만은 이제 67%까지 늘어났고 빨간색의 SMIC인데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놓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고 그 다음 대체 반도체 기술을 확보를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분업 구조인데 보시면 미국 색깔을 보시면 이제 미국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미국 이게 대부분 이제 팹리스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팹리스 메모리도 뭐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장비도 41%로 1위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일본으로 넘어간 다음에 미국은 무엇을 했느냐? 비메모리를 반도체를 하고 소부장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색깔이 뭐 요 색깔인데 일본도 보시면 지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줄어들고 막 이러고 있지만 이 제조 장비나 소재 이쪽으로는 좀 상당 부분 좀 지키고 있고 이제 한국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한 강국이지만 나머지 시장 점유율에서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디제스터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워낙 큰 시장이고 뭐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인재도 많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인텔 다음에도 퀄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브로드컴 이런 회사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대만은 왜 우리나라보다 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높냐? 중국은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내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팹리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대만도 이제 중국 시장을 보고 이제 같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 보면 디스플레이 쪽에 뭐 구동 IC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1등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는 상당 기간 이렇게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는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좀 패배의식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AI 혁명기 이때 보면 AI 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반도체 수요가 발생했고 그걸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 브로드컴이지만 한국에 퓨리오사 AI도 있고 뭐 리벨리온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면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메타가 1.2조 원에 이제 인수하겠다고 추진이 되다가 결국 이제 거절하고 이제 독자 생존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그렇게 패배의식이 젖지 말고 지금 좋은 기회, 이런 격변기에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도 미국의 스타트업이 엔비디아가 되고 뭐 이런 회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도 좀 괜찮은 좀 반도체 샘스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면 반도체 설계, 이렇게 팹리스가 설계 회사입니다. 설계 논문 채택수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상당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계속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해외 시장 진출, 인프라 구축, 생태계에 어떻게 적응할지 좀 도와주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충분히 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리고 미리 뭐 우리나라는 내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차원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또 투자금도 잘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AI 혁명기에 좋은 찬스니까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을 좀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징은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 장벽, 그리고 자본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지, 고급 인력, 첨단 장비 등의 카펙스가 필요해서 팹 하나 짓는데 보통 수십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십조를 지어서 팹을 운영했는데 제대로 된 기술이 안 나오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원가가 적절치 않으면 그 수십조씩 계속 적자를 하다가 몇 년 안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일단 들어와도 그 치열한 경쟁에서 예전에는 뭐 3강, 4강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분야별로 1강, 2강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살아남는, 지금 GPU 시장에 살아남는 회사가 엔비디아 한 개 업체 아닙니까? 엔비디아 말고 인텔도 뛰어들고 AMD도 뛰어들었는데 AI 그 연산을 하는 GPU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1위가 아니면 독과점적인 성격, 1위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더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조기 개발, 적기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금 그 유명한 인텔이, 저도 어렸을 때 인텔 하면은 정말 그 어떤 제국, 왕국 뭐 이런 전설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인텔이 지금 TSMC나 삼성전자보다도 미세나노 공정 기술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 뒤처졌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기술이나 D램의 HBM 기술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파운드리 그 14나노 공정 개발 경쟁을 할 때 지금은 뭐 그 리딩 엣지 제품은 파운드리에서 TSMC가 거의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세나노 공정을 막 경쟁을 할 때 14나노, 지금은 뭐 2나노 막 이런데 14나노 공정을 경쟁을 할 때 딱 한 번 TSMC가 삼성전자한테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TSMC에서 그 박사급 인력을 3교대로 돌리면서 그거를 따라잡아서 기술 개발 경쟁에서 다시 삼성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서 뒤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번 내가 뒤쳐져 어떤 의사결정이 잘못됐든 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든 뭐 어떤 다른 이유든 뒤쳐지면은 그걸 따라잡는 방법은 그만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밖에 없는데, 근데 시간은 경쟁사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는데 후발주자가 따라오게끔 기다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투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더 많은 고급 인력과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 52시간에 대한 문제가 그 현장에서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좀 심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핵심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하고 뭐 해외 노동시간 이런 것도 비교하는 게 좋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노동시간이랑 주요 반도체 TSMC 이런 우리나라의 경쟁 회사의 그 노동시간, 인력들 노동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좀 리서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본 바로는 좀 외국 경쟁 업체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보다 좀 그 노동 시간이 상당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그 기억하시겠지만 있었고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물류이동 제한돼서 글로벌 공급망이 한번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21년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선언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의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했고, 이제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도 더 강화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2000년도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국이 이때는 24%, 일본이 32%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은 이제 반토막이 났죠. 중국은 지금 최신 걸로 보면 20%가 넘었는데 2배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히스토리 하에서 지금처럼 반도체 제조 시설을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만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걸 위기의식을 느꼈고, 미국 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 시설을 이제 보유해야 되겠다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다가 다 엄청난 보조금을 주어서 자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는 이제 일부 반영이 됐는데 현재까지 시행되는 법규로는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주요 국가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라도, 심지어 외국 반도체 회사라도 일본도 TSMC 대만 회사를 구마모토의 건설 비용의 거의 절반을 가까이 직접 보조금을 캐시로 이렇게 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계화,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얘기 나오고 글로벌 공급망 나오고 글로벌 분업화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사실 다 온쇼어링, 자국 내에 다 이렇게 공급망을 두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동맹국 간에 두려고 하고, 좀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제 제외해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스테이블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막대한 보조금으로 카펙스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 유치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치하고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도 이제 같이 이제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계속 되면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시나리오들도 이제 뭐 여러 학계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미국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반도체 자국화 지속 추진하면은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아예 그냥 재편될 거야. 두 가지 블록으로 나눠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처럼 미중 반도체 협정이 체결돼서 해결될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 중국이 기술 경쟁에 탈락해서 낙오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이런데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상교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는 상호관세 그 부과 대상이 제외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품목 관세에 이제 부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 다음 그 세션에서 아마 관세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좋아야지 통상 협상에도 중요한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의 그 수요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이 중국 정부, 미국 그 상무부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어? 메모리 반도체 이거 한국 말고 살 데가 없는데 부과되면은 걔네들이 가격 인하 안 해주면 우리가 더 비싸게 우리가 사야 되는데, 관세를 수입자가 우리니까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올라가 비율이 커진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반도체 기술력이 좋으면은 그 소비 시장이 미국의 수요 회사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는 피드백을 계속 미국 정부에 주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통상 관계는 계속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생길 텐데 결국 중요한 점은 반도체 기술력을 분야별로 아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 시장도 이제 발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기술 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게 안보 산업이라든지 지원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여야 간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전향적인 정책과 이제 신속 집행을 하는지 다음 정부에서 그걸 계속 우리 지켜보고 감시하고 재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 정책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투자, 인력 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지원해야 되겠다는 거에는 다 그 후보별로 이렇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반도체는 엄청난 그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견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좀 그 우수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저 김대중 정부 때 이 벤처 기업 중소업체 위주로 병역학내 기업을 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대기업이든 무슨 기업이든 좀 병역학내 업체를 좀 크게 확대해서 우수 인력들한테 좀 혜택을 줘서 거기에 취업을 하면 거기서 계속 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 병역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우수 인력들이 이쪽 산업의 R&D로 계속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정책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에 대해서 요거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그 다른 나라에서는 작년에 의사결정하면은 올해 바로 그 건설이 돼서 내년부터 생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인허가 왔는데 몇 년씩 걸리네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공장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 빠르게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 그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해외에 이제 팹을 건설할 때 가장 최첨단 그 나노 공정 기술은 좀 가지 않도록 그걸 이제 M+1 정책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대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외 나가더라도 가장 그 리딩 엣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 유지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갈 때도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그런 법제도 지금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우리나라 기술을 좀 지키는 측면,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 안보랑 국가 공급망 이제 내재화 측면에서 막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반도체가 중요하고 반도체가 안보 산업이고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이거는 뭐 다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분배해야 될 것이냐, 복지에 얼마, 뭐에 얼마, 이건 결국 이제 시행될 때 우리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뭐 복지에도 돈 넣고, 반도체 여기에도 돈 넣고, 이게 전부 다 넣을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지원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우리 기술은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뭐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주 50시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재 경영학부 최성희입니다. 저는 AI랑 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이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AI가 굉장히 어제 그 개선 후보 토론회에 있어서도 AI에 있어서는 모두 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네 후보 모두 이제 동일한 언급을 해주신 걸로 봐서 우리나라도 곧 AI 산업에 많은 지원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까지는 우리나라 굉장히 반도체 중심으로
특히 조선하고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그 3차 산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런 특정 분야의 리더십을 가지는 형태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최근에 많이 그 등장하는 생태계 중심으로 좀 산업을 변화시켜야 우리나라가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그래서 그 산업이 성장했다가 다시 쇠퇴기를 겹치면 우리나라와 같이 쇠퇴하는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중심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AI 반도체 중심 전략에서 AI 서비스 생태계 중심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산업에 있어서 특히 AI 관련해서 전략을 보면 특히 하드웨어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자원을 투입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반도체, 그 위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여기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 없이는 AI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잘한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이 위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 이런 형태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자면 반도체나 클라우드나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데이터나 그다음에 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쪽은 소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도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도 어떤 AI 서비스를 누구에게 얼마나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가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만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실질적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서비스를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느냐. 중요한 게 이제 AI 서비스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고 적은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생성형 AI 기반 SaaS, AI 에이전트 플랫폼, 굉장히 전 세계 AI 기업들이 많은 많은 그 연구 자원을 퍼붓고 있는 데가 AI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반도체보다 훨씬 이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 및 응용 서비스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극도로 취약한 부분이고, 공공 데이터 활용도도 낮은 편이고요. 기업 간의 협업도 지금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진단한다면 AI 서비스 고도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그 AI 서비스 특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 부분에서 각자 필요한 AI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 특화형 AI 서비스를 육성하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이 데이터 중심으로 맞춤화된 치료법이라든지 AI 기반의 진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조나 금융 바이오 산업 맞춤형 AI 모델이나 API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융합 허브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못 학습하면 이걸 학습한 AI 모델은 쓸모없는 모델이 되는 데 AI 모델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훈련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모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챗GPT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샌드박스 같은 걸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I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설계 기업뿐만 아니고 운용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정책 금융을 하거나 실증 공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AI 서비스가 한국에서 테스트되고 그다음에 좋은 모델이 나타나고 이 모델 기반으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경쟁력은 그래도 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상태고 중간에 그 아주 큰 그 대형 언어 모델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아주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논의를 마치고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기존의 제조 생산 측면에서 서비스 중심 전략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또 글로벌 연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과거에는 인재 또는 인력 공급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였지만 지금 출생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UAE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 해외에 훌륭한 인재들을 국내에 이제 영입하고 이들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서울반 사형대학교 경영학부 김민규 교수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은 현재 저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그런 대응 방안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 그리고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조금 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되게 폭풍적인 어떤 그런 이제 협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일정이 어느 정도 협상 타성이 타결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11번째 이제 교역국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국 트럼프 관세청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롤스로이스라든가 굉장히 초고가 어떤 그런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27.5%의 관세에서 10%를 인하를 해주되 대신 이제 10만 대까지는 쿼터를 적용하고 그 쿼터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27.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협상을 이끌어냈고요. 대신 미국이 25%를 인상했던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로 면제를 해주고 대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뭐 에탄올, 스포츠용품 관련해서 관세를 철폐해주거나 아니면 낮추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에 약속받은 것 중에 하나가 100억 달러 규모의 어떤 그런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받은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과의 협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의 후속 절차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서로 뭐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일간 관세 같은 경우 이제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어떤 그런 토픽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 관세 정책이 타결된 것은 아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타결이 됐긴 했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미국이 계속 뭐 상호관세라든가 비관세 관세 장벽 관련해서 영국에게 아직까지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첫 번째 이 영국과의 협상 관련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그런 좋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그런 관세 정책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협상 결과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보다는
솔직히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현재 현황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 30%로 중국이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휴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일간 한시적으로 인하를 한 거고요. 그 90일간의 시간을 벌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협상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비관세 조치 완화라든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마약 대응 협력,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마약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런 생산 물품에 관련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히토류 같은 전략 물자,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시간을 벌어놓고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협상에서는 왜 휴전을 하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서로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가도 떨어지게 되고 물가도 오르게 되고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게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어떤 그런 계속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경제 상황 관련해서는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봤을 경우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 어떤 관세를 내리고 90일간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미국의 S&P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어떤 그런 이제 관세 정책에 이게 드디어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어떤 그런 소식을 전 세계 어떤 그런 투자들을 비롯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하고 지금 이게 진행 중이지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 18개국과 지금 협상을 미국이 진행 중인데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높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약간 협박성 어떤 그런 멘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슈는 계속 이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라든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의 어떤 그런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언제 타결이 되느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경제 관련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떤 그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관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줄이면서 미국과의 어떤 그런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하관세는 90일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기간 동안 일단 협상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 상해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관련해서 GDP 한 1.2%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엄청난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4.1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현대의 어떤 그런 자동차로 주축이 되는 자동차 산업, 기계, 전기, 화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소정 변호사 말씀하셨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대미에 수출되는 어떤 그런 글로벌 공급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세 전략 때문에 베트남의 생산 기술을 굉장히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베트남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런 생산 기술을 많이 옮겨갔는데 중국에서 지금 미국도 베트남에 지금 42% 상호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간 어떤 그런 생산 기지가 크게 이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기업에서 이제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이슈는
두 가지, 보통 우리 양면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생산기지 다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베트남을 옮겨갔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런 생산기지 다변화와 더불어서 미국 내의 어떤 그런 투자라든가 아니면 생산기지 구축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정기선 회장님이 가서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솔린 내연자동차라든가의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지만 물론 그거는 당연히 굉장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비싼 투자라고 많이 호평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서정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됐건 특히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철강도 그렇고 기술이라든가 고부가 가치 중심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물론 정부 지원도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구 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확대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기술 관련해서 설비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상용화라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그러면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리쇼어리한 어떤 그런 옵션이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제조의 어떤 그런 부분 중에서 친환경화라든가 설비라든가 공장의 어떤 그런 친환경화를 통해서 인프라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국내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게 기업이 개인기를 통해서 우리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대학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 옆에 현대자동차 기업 임원들은 다 존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산업부 쪽 부분 인사들은 솔직히 거의 자리를 못했다는 점들이 많이 안타까운 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협상이 유예를 받고 90일간 유예를 받고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외교적인 대응은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의무치가 않아서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산업부라든가 어떤 그런 부처에 여러 가지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정부가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느냐.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협상이 물론 협상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정보의 어떤 그런 보안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 민간 기업이 얼마만큼의 지금 현대자동차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 점을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그런 투자 계획 발표들을 레버리지를 가지고 협상에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통 노력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방향성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용적인 무역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강점이라고 얘기해서 반도체도 될 수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우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포기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 지원 방안 중에서 한 가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영국 협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소고기 이슈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감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고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솔직히 우리나라가 포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제적인 가치를 어떤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중국과의 첫 번째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된 이슈가 이제 베트남 이전이라든가 생산 기지의 다변화였습니다. 물론 현재 옵션 중에 하나가
신흥시장 지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뭐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신흥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흥생산기술 관련 정부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으면 정부도 물론 중요하고 기업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첫 번째로 민간과의 어떤 그런 특히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가 협의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팀 전략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이 관세 정책의 키는 뭐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것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정말 계속 밀어붙이면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아까 반도체도 말씀드렸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유치권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정부라든가 기업도 공동으로 같이 레버리지 협력 조건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강조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세 영향에 적은 어떤 그런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 개척, 특히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남미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 개척을 동의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대기업만의 어떤 그런 진출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흥시장 진출을 뭐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던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런 현대철강,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런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됐을 때 중소기업도 같이 동반 성장을 진출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규제 개혁은 뭐 따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고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분류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방향을 통해서 뭐 투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계속 그런 투자 계획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정부와 기업이 같이 검토를 해보는 방안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뭐 시간 관계상 저도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NH 미래전략연구소의 김근우 연구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 어떤 기업 전략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처음 나갈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들, 미국 우선주의라는 단어를 항상 내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이랄이 이렇게 아메리카 퍼스트 커미티라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비개입주의, 그다음에 고립주의, 뭐 이렇게 미국에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공공지를 제공하는 것들,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은 항상 미국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이라크에서 소모적인 것들에 젊은이들을 피를 흘리지 않겠다 더 이상 타국에서 그런 기조가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특정 산업과 기술을 보호할 측면이었다면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이 무역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재조정하는 거기 타겟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이후에도 이런 기조들은 앞으로 지속될 것 같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경제 연구소들에서 이렇게 이 관세 정책이 이중적이고 결국은 돌아서 우리 미국 내에 소비자 물가라든지 경제 공급망이 있어서 어떤 프래그멘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다고 다들 예고를 하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미국 전반의 여론 자체가
동맹의 가치를 해석하고 나면 한 무당파 70%, 미국은 64% 정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결과를 냈었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치, 동맹과 협력들을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아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느끼고 있는 그 내년에 어떤 중간 선거 자체도 상원이 한 30% 정도, 하원은 전체가 바뀔 건데 거기에 대한 경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부담이 느끼는 상황이라 이 지금 관세 전쟁은 좀 단기적인 전략이지 않았을까. 상대 국가의 협상하기 전에 가장 높은 수치의 블러핑을 하고 타협점과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내부적인 법적 문제에 좀 덜하고 있는데 12개 주정부 자체가 트럼프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법령이 국제 긴급 권한 경제 권한법 IEEPA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관세에 대한 명시적인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 충분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면 의회의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류 중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실 그 IEPA라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자체는 저희가 대북 제재할 때 생션에서 굉장히 쓰던 그 법의 상위법들인데 이게 굉장히 적성국 교육법에서 전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나타났던 적성국에 사용되는 법령인데 이거를 관세에 부과했고 뭐 제재라든지 자산 통제라든지 이렇게 쓰는 걸로 관세에 넣고 적성국할 때 쓰는 것도 동맹국에 사용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불쾌한 법령인 거고요. 또 미국의 지성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거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흠결이 있을 만한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안보 측면에서 이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한미 동맹이라든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조금 안보 동맹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관계에서 봤을 때 이 안보와 이 자율성은 약간의 좀 균형점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보를 위탁받는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적 자율성을 좀 가지려고 하면 또 상호 존중의 어떤 동맹의 가치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사안별로 사건별로 좀 구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구멍난 주권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앞에 그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술 보호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 기술 안보라든 이런 것들이 법령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일반적인 관세 보복만 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명문화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대응 행정부 나름에서 대응할 수는 있지만 법령별로 뭐 대무역항거래법 뭐 등등등 해서 쪼개져 있고 법령들 자체가 쪼개져 있고 권한도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경제안전 보장 기본법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학계에서도 우리도 뭔가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이런 기술 안보 또 외국인의 그 인바운드 FDI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업펀드 M&A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 안보가 갖다된 법령을 하나로 컨트롤타를 막을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2020년도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2년도에도 일본이 이미 그런 경제 안전 보장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국 내 인프라 같은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었고 그 관세정률법에 의해 가서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는 법령도 명분화시켰습니다. 단지 WTO 승소를 해서 이것들이 그 외부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았을 때 이부터 보복 관세를 내올 수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어떤 관세법에다 조정을 해서 적어도 법령 정도는 어떤 구멍난 주권의 어떤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정도의 그 제도적 기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쪽 차원에서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거 어떻게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공급망을 다변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매출 기업 200조 정도 넘어가는 기업들은 이미 많은 부분의 인사이트를 얻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뭐 4, 5위만 해도 100조 정도 될까요? 퍼스코도 거의 한 9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무수히 많은 10대 이후 기업들 특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핵심 경쟁력이라 한 꼭지로 볼 수 있는 많은 그 중견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이게 취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산업 전략과 이런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산업 연맹 안에서
이런 그 관세 위협 리스크 위원회들을 열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또 의견들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에 할 수도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전략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여기 기세한 대표님이 워낙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데 와 계셔서 그 앞에 제가 발제하는 게 상당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선 PTP 토론 보셨겠지만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 이 바로 노동 관련된 지점으로 되고 확인이 됐고요. 여야가 아무래도 이 주 52시간과 주 4일제, 4.5일제 하고 노란봉투법 이 세 가지의 문제, 두 가지 문제하고 또 정년 연장을 해서 총 세 가지의 쟁점을 바탕으로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 또 상당 부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근로시간 문제가 이 반도체 산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제가 발제 자료를 준비할 때는 두 가지 이슈, 주 5시간 2시간제하고 주 4일제 논란하고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었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어제 이제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우리가 느끼다시피 많은 노동 환경은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업무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노동법이라고 하면 영국의 공장법에서 기초하는데요. 19세기에 우리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의 우리 그 정근대적인 노동 형태, 예를 들면 정해진 규격화된 노동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우리가 이제 장원이라는 곳에서 근로를 노동하던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모두가 동일한 형태의 공장에서 규격화된 노동을 하기 위한 노동 형태로 바뀌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고 대표적으로 연소자 노동, 너무 어린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죽고 이런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공작법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에 대한 법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9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부터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것도 사회 환경의 변화, 산업혁명이라는 그 변화에 따라가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디지털 혁명, AI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많이 노동 환경이 변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노동법도 개정이 되고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정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연봉급제다. 그리고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기보다는 얼마나 이 직장에서 많이 다녔는지 내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원격근무라든지 재택근무 같은 건 제도화되지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정하자라는 논의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자.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는 너무 많은 보호를 받는데 중소기업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정규직이라도 하더라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이념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 이념적으로는 맞고 타당한 이야기지만 막상 현실에 와보니 대기업 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고 법제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데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기업이 용역계약이 철회되거나 도급계약에서 해소가 되어버리면 내 직장 자체도 위태로워지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부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큰 노동개혁 과제를 가지고 막 밀어붙였는데 이게 주 69시간제 논란 여소야대 국면에서 좌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문제되는 것이 이제
업무 성과나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책정하기 어렵다라는 문제하고 산업의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주 52시간제인데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제라는 게 더가지고 한 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에는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동일하면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부르는데 이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거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주 12시간의 상한을 우리가 일하는 주말은 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52시간, 주말에는 하루 8시간, 8시간에서 16시간을 추가해가지고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2018년 초까지. 그러니까 2017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산업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2018년도에 정권이 새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 5월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법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제 일주라는 의미가 주 말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다라고 바뀌어서 이제는 그냥 묶고 따지지도 않고 일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서 큰 변동이 생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동이 생기는 게 예전에는 특례 업종을 26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례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개 업종, 운수업을 중심으로 한 5개 업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가 예외 없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특별히 주 52시간 넘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뭐 허가를 받는다 개념 비슷한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 3월 19일까지는 뭐 여기에 보면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보편업, 숙박업, 연구개발업 등등 여러 가지 업종 26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인정됐는데 2018년에 법 개정하면서 주 68시간제까지 시킬 수 있는 거를 주 52시간제 줄이고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 업종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갑자기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물론 이게 의미가 없냐라고 했을 때 의미는 있죠. 왜?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의 나라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방식이 산업의 특성이라든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시간 근로를 줄어드는데 여기서 잡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제시를 했던 게 탄력적 근로제,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면 뭐 이번 주는 52시간 안 넘고 다음 주는 52시간 넘더라도 그 합산해서 평균이 52시간을 안 넘는 걸 해주겠다라는 게 이 탄력적 근로제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산정 기간이 뭐 지금은 6개월까지도 늘어났습니다만 최초 시행할 때는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최대 늘어나서 6개월까지는 가능한데 그 6개월 범위 내에서 평균에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오케이라는 건데 이게 여전히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6개월 다니면 3개월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빡세게 근무를 하고 3개월은 좀 별박스 근무가 가능한데 그 이상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좀 유기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을 미리 한 주에 뭐 몇 시간 하는지 다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힘들기도 하죠. 이거는 정확하게 계절적인 수요가 예측이 되거나 또는 이번 달에는 적고 다음 달에 많다는 수요가 예측되면 탄력적 근로시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단위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해가지고 업무의 시간뿐만 아니라 방식도 근로자한테 맡겨놓는 게 있는데 이건 대상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산업계에서는 꾸준하게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6개월을 1년에 늘려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6개월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 시간도 좀 늘려주세요라고 하는데 현재는 최장 3개월 범위 내라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 근로시간제도 대상 업무가 제한돼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근로시간제의 한계가 뭐냐면 여전히 평균에서 주 52시간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한계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 근무제를 통해서 일부 해소가 되고 있지만 그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됐던 게 한국에서 그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발의가 돼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이거를 근로시간에 관한 거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가져가자, 한도위로 가져가자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도체 산업에 한정된 거니까 산자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통과는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논란은 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 인공지능 산업이라든지 또 다른 연구개발업이라든지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골드타이밍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골드타이밍이 지날 거라면 특례 업종을 과거 2018년도에 26개에서 5개로 줄인 것이 과연 합당했는지에 대한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특례 업종을 현재처럼 육상운송업이나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업에 국한해가지고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예외를 둘 수 있는 업종을 과거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갖고 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이 개편 논의가 지금 도시기 대선 국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주 4일째, 주 5일째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라는 제한 외에는 1주에 5일 일해라, 4일 일해라, 3일 일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에서는 그냥 월화수목금 하루 8시간 하면 한 주에 40시간이니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지켜지니까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이제 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공약집이 제가 아직은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 어제까지 TV 토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일주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이거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월화수목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오전 4시간 일하자. 그러면 월화수목은 36시간이고 금요일은 4시간이니까 합치면 40시간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주 36시간 나중에는 주 32시간을 줄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주 4일째인지 5일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이걸 넘는지 안 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 연장 근로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일주 40시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당사자 동의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든지 간에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법정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시하는 유연 근로형 주 4.5일제는 일단 외관상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의 변동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시행할 때 곧바로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한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닌,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주 4.5일제를 강제하게 되게 되면 근로 시간을 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혼란들이 저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주 4.5일제, 주 4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의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적게 하고 일을 적게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좋겠지만 그거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고용에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는 아직 실증적으로 분석이 완전히 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100인 이상에서는 55.2%, 1000인 이상에서는 67.9%, 2022년 기준으로 경총과 고용노동부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만큼의 많은 기업들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근속 1년 차하고 근속 30년 차의 연봉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건 OECD에서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연봉이 지급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회사를 많이 다녔는지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정년 60세일 때 60세인 사람보다 65세인 사람에 대해서 연봉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의 변동 없이는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과거 우리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할 때 고용노동자 고용보법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뭐라고 달아놨냐면 정년이 그냥 55세, 60세 연장되는 게 아니다.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이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이걸 의무로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해줘라 라는 걸 했는데 이 임금 체계 등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안 취했을 때 법정 대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년은 55세에서 60세 연장이 됐는데 임금 체계 개편, 대표적인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도입 안 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결국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호봉제를 갖고 있으니 연장되는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 수준 좀 낮추자. 연장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룸이 생겨가지고 여전히 청년 고용이라든지 신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년 55세에서 60세 연장될 때 이런 조치가 하고 법에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업장이 많은데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을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뭐 이거를 감안해주자라고 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정년 연장을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 정년 연장이 아닌 방법, 뭐 고용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고령자 고용을 좀 증대시킨 방안을 해보고 임금 체계부터 연공급에서 직무급제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온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노란봉투법은 간단히 1분만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예전에는 권리 분쟁이라 해가지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우리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우리의 정년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원래 법원에 갖고 가야 될 사항, 대표적인 게 해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기세한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토론회가 사실은 좀 처음이어서 좀 많이 떨리고 어떤 얘기들을 좀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해서 저도 한번 좀 궁금한 것들 한번 좀 여쭤볼 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우리 생산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 얼마 정도면 만들어서 판매가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굉장히 싸졌습니다. 안에 이제 지금 방금 금액 정도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유니트라는 회사가 한 2,300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0만 원이면 판매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휴머노이드 시대,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챗GPT가 얼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노동이 고민을 하고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헤쳐나가는 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우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 노동에 대한 부분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대립과 갈등, 또 상처들이 많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은 이 규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말씀 나오시는 이제 대선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좀 갈리는 지점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에 바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중요한 노동의 근본의 변화를 고민하는 시점에 우리가 규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부디 진중하고 신중한 검토 속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갈 수 있는 통합적 논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주 4일제가 왜 필요한 것이냐, 이 얘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졌을 때 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현재 잘 없습니다. 예컨대 주 4일제를 하면 여가가 더 행복해질까요? 라는 부분, 영국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이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증 검증하고 그 파생 역량을 과연 고려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팽팽한 찬반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검증, 제가 오늘 오면서 또 하나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주 4일제가 되면 좋은 점은 많을 것 같아. 일단 회사를 안 갈 수 있고 젊은 친구들은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있는 분들은 여행도 하루 이틀을 더 잡아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노동에서 또 나타날까? 파생되는 어떤 고민되는 영역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하나가 노무사도 아닙니다. 우리 행정 전문 인력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용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용직이 왜 늘어나지? 주 4일째 행복한 시대 아닌데 왜 일용직이 늘어날까 했더니 임금이 낮은 사람은 생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휴일의 확대에서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5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설령 임금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쉬는 날이 늘어나면 써야 될 돈들이 필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이 높은 고임금 직종 종사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 수준이 낮게 되면 그러한 생활 소비에 대한 부담조차도 내 스스로가 또 겪어야 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쿠팡에서 분리센터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면면들을 보면 그것이 직업이기보다는 다양한 업종이나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주 4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성숙된 단계로서의 검토, 필요성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정부의 성과일 수도 있고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에서의 어떤 가시적 어떤 실현물을 빨리 얻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단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파열음이 많이 발생하고 또 중간에 이 갈등 대립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정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인사이트로 보여준 우리 사회에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를 조금만 한번 회상해 보시더라도 2003년에 주 5일제 주 40시간이 도입되면서 완전한 안착까지는 2011년까지 장장 8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 이제 노무사를 막 일할 때여서 너무 신기해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지면 1.5배를 줘야 되는 가산임금의 구간이 굉장히 빨리 도래한다는 것은 기업한테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담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은 1.25라는 가산율을 다소 낮춘 완충적 작용의 임금 제도를 같이 함께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노무사들이 당시 동계산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1.5로 하던 걸 1.25로도 해줘야 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완충을 위한 기업을 위한 어떤 국가의 어떤 고려 배려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년의 기간을 통해서 2011년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자만 완전히 주 5일제를 실현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성을 검증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사회적 합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이런 단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마지막 부분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노동의 결정 주체권은 근로자의 권리 구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법의 제도가 매우 특수한 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자, 이 모든 제도의 수규자는 그 책임으로서 사용자가 되게 됩니다. 기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업에게 많은 것을 과연 지금 묻고 있는가? 우리 상장회사 협의회에 대해서도 우리 이러한 논의들을 많이 묻고 있는가? 결국에 그것을 짊어지고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고 산업 경쟁력을 판단해야 되는 것은 기업입니다. 과연 그 기업에게 그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검증의 참여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고 수용성이 높은 그러한 안을 도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논의도 반드시 새 정부에서는 고려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에서 항상 따라붙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청년 고용에 따라붙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연구입니다. 중장년 1명을 고용하면 청년 고용 1.5명이 감소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에 오기 앞서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MG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그 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 협의회라고 노동조합입니다. 있는데요. 어제 대선 토론을 보고 그 노동단체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년 연장에 우린 반대합니다. 청년 고용이 담보되지 않고 정부의 어떻게 보면 자칫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떤 청년의 고용이 배제된 상태의 정년의 연장만으로 이거를 과연 해소하는 것이 청년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의 주체라는 이러한 멍해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부담조차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조금은 성숙된 어떠한 논의를 MZ세대 노동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산업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많이 이루어진 노동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초고령 사회 일본조차도 정년 연장의 방식에 비로소는 사용자의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년의 이후에 어떻게 고용할지, 계약직으로 쓸지, 파트타임으로 쓸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로 사용할지에 대한 자율성의 부여와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의무적 관점에 선택권이 부담되기 때문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쟁점이 됐는데 과연 임금 체계의 개편 없는 오로지 정년만의 연장이 과연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연공급이 아까 그 장표에서 정 교수님 장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연공급이 60% 이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하더라도 직급 체계에 가지고 근속이 좀 높으면 임금이 높은 그러니까 무늬만 연봉제 현상을 더 감안한다면 훨씬 더 높은 사실상의 연공제도를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의 본질이 갖는 것, 노동의 가치, 성과, 일의 양과 질을 평가해서 그의 적정한 것을 임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 우리 노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에 맞는 메커니즘이 임금 체계에서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우리 청년 고용에 대한 미래를 분명히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저희가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김준형입니다. 여기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된 지도 몇 년이 지났고, 그래서 여러 정책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악화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가 0.7. 그 인구가 유지하려면은 그 2.1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0.7이라는 역사적으로도 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낮은 숫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개인이 살기 힘든 불행한 사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 기르는 즉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 불행한 일이죠. 또 공동체로서의 입장에서도 이제 적절한 수준의 인구는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구수가 유지해야 연금이나 이런 복지 재원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계속 새로운 노동 생산성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활력도 새로운 이제 사상이라든지 과학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경제 국방도 유지가 됩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아주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압력, 교육 수준에서나 사회에서나 경쟁이 지나치다는 논도 있고, 주거비, 부동산이 지나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출산이나 양육의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크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출산이나 양육 그리고 노동시장의 비용을 이득을 남녀 사이에 아주 불균형하게 져서 그게 이제 출산 양육의 비용을 높인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또 대책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출산 양육의 비용을 낮추자라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대체 무슨 얘기를 또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저출산 얘기가 나온 거는 2002년쯤 해서 출산율이 1.17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전부터인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이때 처음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정책적인 노력을 도입하기 시작해서 저고위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부터 출범하고, 그때부터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기본 계획은 주로 이제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이제 돈을 주자, 교육비, 양육비를 지원하자, 이런 정책을 시행했고, 주로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그 타겟팅할 그 목적, 이런 지원을 많이 했고, 2차에서는 이제 이미 이때 일가정 양립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출산 휴가, 육아 휴가, 휴직 얘기가 육아 휴직이 도입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아이와 부모의 세대 다 그 삶의 질을 높이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 남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타났고, 4차,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4차 기본 계획에서는 또 그 3차의 이런 기조가 더 이제 심화되고 유지되면서 심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정책의 내용 자체는 아주 풍부하고 방향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체감 효과가 아주 낮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예산이 이렇게까지 썼는데 왜 그 체감 효과는 높지 않느냐, 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다른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냐, 이런 논의를 보면은 경쟁 사회가 경쟁이 지나치다, 수도권 지방의 격차가 높다, 주거비가 높다, 문화가 가부장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보치면은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 한 정권 안에서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수능으로 대표되는 교육 체제를 한 정권에서 다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 지방 격차, 부동산 문제. 지금까지 시도는 많았지만 이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짜야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단순히 출산율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짜야 되는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이 했던 아주 1차 계획부터 있었던 현금성 지원을 보면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 지원 예산의 절반 정도가 바로 현금성 지원, 현물성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그 신혼부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지원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 판단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일가정 양립,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출산 휴가로 대표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2차 때부터 시행을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공약제를 보면은 이런 출산 지원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주로 복지 정책의 카테고리에 넣어져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당장 여성 인력이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이 바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 생산성 정책이라고 또 그런 생산성 투자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시혜성 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이 정책 설계 표점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건 여성 복지가 아니라 여성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생산 정책이 있고 또 외벌이 가정이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제 아주 양육의 필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사적 기본계에서 부모 자녀도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기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 개인이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부모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부모가 자기 삶을 바쳐서 몸을 갈아 넣어서 자식의 일을 밝게 하자, 그런 희망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그런 기대가 가능했는데 오늘날에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또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래서 이런 정책을 보면 다 방향성을 맞는데 체감 효과는 지금까지 다 났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보면은 이러한 정책들이 투자로 보든 복지로 보든 다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인데 그런 비용이 누구한테 전가되는가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세금이 드는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도 예를 들면 출산휴가를 하면은 이제 그 출산휴가를 나간 이제 노동자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야 되고 그리고 그 메꾸기 위해서 기업에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암묵적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명시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부분적인 진실인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미래 자식을 위해 지금 세대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윗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런 양성 평등이나 출산 휴가도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것도 뒤집어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비용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책을 방향을 큰 그림을 그리자면은 더 이상 이제 여성을 약자로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오히려 남자보다 더 학력이 높고 노동 생산성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노동의 제약을 풀자. 출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제약을 푸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되고 또 남자도 남자에게만 노동의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똑같이 육아의 권리이자 의무이죠. 둘 다 권리이자 의무를 누리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의 수혜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모든 세대와 성별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비용은 누군가의 암묵적인 희생 없이 다 같이 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일가정 양립이 특히 출산 휴가에 이제 집중을 할 텐데 이제 아주 예전부터 이 핵심 요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인구가 줄면서 노동자가 점점 귀해질 텐데 이제 남녀 모두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을 해야 되는 사회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 휴가, 양육 휴가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서 누구나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패턴을 보면은 80년대까지는 여성이 노동 참여, 가로축이 노동 참여율이고 세로축이 출산율입니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얘기죠. 이제 그만큼 여성이 노동을 할수록 기회비율이 높아지니까 아이를 낳기 힘들다. 그런데 21세기의 패턴을 다시 보면은 이 관계가 바뀝니다. 국가별로. 여성이 노동을 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또 교육 수준을 보면은 이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여성의 시간의 기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은 이제 그 교육 수준 10년 이상이면 이제 전문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수준이 되면은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노동도 하고 출산도 하고 둘이 같이 간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보면 나라를 비교하면은 노동 참여와 출산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 출산율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이런 나라에서는 일가정 양육 정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 아이를 잘 키우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노동을 해야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이를 단순히 낳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잘 기를 것이라고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과 출산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출산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세상은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많이 받고 투자를 많이 받는 그런 세상을 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일가정 양립을 잘 하고 있는가 보면은 한국은 아직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서울대 황술 교수가 한 연구 결과인데 가로축은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최근에 태어난 빨간색은 최근에 태어난 이제 여성들인데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율도 높아집니다. 미혼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무자녀율,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자녀율도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결혼한 여성들을 봐도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자녀율이 높아집니다. 방금 전에 본 선진국의 패턴과는 정반대. 굳이 따지자면 이제 남부 유럽이나 일본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 출산 휴가가 거의 15년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그 기간도 짧은 편이고 그 사용률이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률이 낮은가 보면은 이 간접적인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쓰면은 그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대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비용을 기업이 떠안아야 되고 해서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출산 휴가를 쓰지 못하는 압력이 발생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은 생존해야 되고 기업의 마감이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출산 휴가를 쓰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간접적으로 여성 고용을 억제하는 압력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서 또 출산 비용이 다시 여성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스웨덴, 덴마크 같은 이제 일가족 나이 잘 된 나라의 예를 봐도 이제 이런 출산 휴가가 분명히 기업에게 부담으로 발생을 합니다. 단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자체 인력으로 대응이 가능하면은 기업에게 이제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봐도 출산 휴가 사용을 정부에서 강제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없을 때 고용주가 여성 고용이나 승진을 좀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도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24년부터 이런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검토를 했고 올해 초부터 육아 지원 3법이라고 해서 그런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에 이제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제 출산 휴가의 비용을 경감해주는 그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의 사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통계 처리를 하기도 난망하고 또 실제로 홍보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자면 이런 육아 지원의 문화적인 이제 그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용을 법제화 더 강하게 하고 또 이제 이런 그 인식을 부정하고 캠페인 감정의 호소한 캠페인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렇게 그 이득과 비용을 명시한 캠페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 도입 단계에서는 오히려 기업에 출산 휴가를 보내는 게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이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강력하게 해서 기업 입장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데이터 기반으로 엄밀한 정책 평가를 해서 좋은 정책은 유지하고 나쁜 정책을 버리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 정권의 그 정책이지만 좋은 정책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좀 더 강화하는 일이 그 향후에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박혜림입니다. 오늘 저는 일과 과정의 양립 문제에 대해서 기존 정책에 대해서 한계를 짚고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김준현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국방, 복지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그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요. 교수님 발제처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제도를 중소기업에서는 정보력 부족으로 그리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차별의 문제도 있고 성별 불균형, 조직 내 불이익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앞서서 남녀 공동 책임형으로 해야 하고 남성의 참여가 더 해야 되고 육아휴직,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인센티브 체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프라도 여기에 중요합니다. 대체 인력 매칭 플랫폼을 민간 주도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정책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노동개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국의 노동 구조는 정규직 중심으로 그리고 주 5일 고정 근무제에 과도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근무 시간과 형태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육아와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이분법 속에서는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주 2일이든 주 3일이든 파트타임이든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간제 근로 2년제라는 제한 규정도
출산과 양육에 선택을 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딱 2년만 쓰고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연한 일자리 대신 짧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과 돌봄을 병행하려는 사람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육아기 부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규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유연근무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불여주는 세제 혜택도 후속 정책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만 던져놓고 부모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그런 현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환경, 기업 시스템, 사회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아이를 낳아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직접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기업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 조력자로서 정부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개인과 근로자,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창업을 선택하고 누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또 누구는 육아에 집중하다가도 다시 업무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신뢰가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유연성이 보장된 사회 시스템 그 안에서 모든 주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해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또 정책들을 제안하겠는데요. 항상 그 정책은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 꼴주적인 뿐만 아니라 정의롭습니다. 그 효과를 낸다라는 것은 매우 적합한 우리 사회의 굿한 상태, 아주 좋은 상태로 연결되는 것이라서요. 우리가 항상 그 현실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또 현실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그때그때 채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 옷은 이제 그 기온이 바뀌면 또 계절이 바뀌면 갈아입어야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한다면은 그건 상당히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그 새로운 국제관계에 관한 변화가 있었고 또 노동시장의 이러한 변화, 또 반도체 시장에서의 또 변화의 압박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현실적 해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매우 공감이 가고요. 또 거기에서 맞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결국은 민간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데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역동성,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 기회가 좀 더 폭넓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이 새로운 젊은 세대한테 회사에 들어와서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진 다음에 또 새로운 일에 투입하고 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 시장에서 익숙해진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한 그리고 그 새로운 기회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위축되는 경제에서는 더욱 더 심하고 더군다나 또 이 정년제가 연장이 되면은 또 한 번의 큰 그런 실업 사태가 올 텐데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건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에 있어서의 그런 청년들의 새로운 사업 활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러한 제안들을 고려해서 민간 산업계, 기업계에서는 활력과 생산성을
또 노동시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실은 이러한 것은 기업과 함께 근로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경영할 자유, 근로자에게는 일할 자유, 이런 것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생활의 터에서 가정과 개인은 또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가는데 성공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복지 시스템은 더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정부가 꼭 나서서 뭘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식, 일하는 터전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에 이 복지 시스템도 이러한 이 선순환의 구조, 민간의 그러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또 개인의 그러한 뭔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또 한번 해보면서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발표 저도 잘 들었고 배울 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말씀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 한 것들이 공허한 맺힘으로 남지 않도록 각계 같은 특히 이제 자유기업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단체들 특히 이제 기업 산업계에 많은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더 주변에도 또 전문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